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성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1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도 어제처럼 바깥에서 발생하는 일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게 상황을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큰 흐름은 지금 있다고 보인다고 생각을 드는데, 내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냐, 아니면 길어질 것인가. 예, 오늘 또 윤석열의 변호인이 또 말을 한마디 하긴 했죠. 그걸 봤을 때 윤석열 제정신이 아니다. 오늘의 그 윤석열 변호인의 이야기는 국민 여론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죠. 아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은 이미 약간 접어뒀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들은 지난번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그다음 몰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맞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그때와는 또 다르다. 회복 불가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30대 층이 돌았었고 수많은 지지층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난망하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이게 가장 큰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각 집권을 오늘도 조선일보를 보면 계속 밀어붙이죠. 이미 은퇴해서 낙향한 사람들까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기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각제로 가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타협안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아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 다른 행보들이 시작됐죠. 한덕수가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 6개, 여기는 김건희 특검하고 상설, 내란죄 상설 특검, 이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 개선 방안 2가지 정도 하고 농업과 관련된 4가지를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고건 때 한번 있었지만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포지션도 상당히 재밌다. 이런 이야기들 엮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자, 볼게요, 하나씩.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인도가 4년 만에 평양의 대사관을 다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인도의 또 다른 언론이 추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앞뒤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인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인도가 1등으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독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도가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을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최악의 적국이 북한인데 지금 올라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관계 개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떨어지겠구나. 테니스를 말씀드립니다만은 패권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가면 각자의 경쟁은 더 치열해져요.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우산 밑에 있다고 해서 나의 안전이나 경제적 성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미국 자체가 그걸 더 이상 행사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는 필요가 없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예. 자, 일본이 아베 시절에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으로 난을 일으켰을 때도 이유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엔의 규제에 위배되는 행동을 우리가 남한이 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예, 이들 나라들은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 포인트는 한반도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 이게 이제 인도의 펄스 포스트에서 오늘 나온 건데 어제 오늘 연이어 나온 겁니다. 예. 어제는 다른 언론을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고 트리뷴이란 곳은 어제도 제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이거는 인도 언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이 어떻게 뽑았느냐, 인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새로 한다는 것은, 되살린다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대사관 닫혔던 거 다시 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독일과 영국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죠. 인도 외무부가 독일과 영국하고 접촉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봤더니 이미 북한과의 관계, 외교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준비 중이더라.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유를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그 관계가. 그런데 코로나가 풀렸다 그래서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존속되고 미국이 여태 압박을 하던 그 방식이 존속된다 하면 이들이 이렇게 돌아서겠느냐. 그런데 이 기사가 저기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가 너희들 왜 그래? 독일, 영국 왜 그래? 라고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부랴부랴 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보면은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인도는 당연히 있죠. 인도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 위에 있죠. 제가 빨간 색깔, 저머니 있고 그 왼쪽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여기도 다 우리나라하고도 수교국이고 북한하고도 수교국입니다. 이게 다 활성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어제 기사에서는 영국이 예전에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게 없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야, 이것이 사는 바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독일도 흔들리고 지금 영국도 크게 흔들리고 프랑스도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자, 기존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의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경제력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예, 그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이들은 돈 냄새를 맡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안보나 미국의 눈치 볼 필요도 없다. 그런 거 관계들이 해소된다. 그런 신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결론에 이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시바를 세웠다. 누구를 통해서? 아베의 미망인했던 아끼에를 통해서 아베파의 지지를 이끌면서 이시바 만나고 싶어 한다. 이시바는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권이 깨지면서 미국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어요. 우리가 핵무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던 한색이 떨어져 나간 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금년에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고, 뭐 총선 패배부터 포함해서 그걸 지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예, 이시바가 미끄러져 나갔고, 바이든이 이때까지 강력하게 끌고 가던 한미일 동맹,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것을 북한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 전선이라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걸 미국 스스로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악재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군대 정치 상황은 계속 구수로 몰리죠. 낮아진 지지율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일본을 때려잡는 겁니다, 지금. 네. 늘 구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시다도 그랬고 아베도 그랬고 기시다도 그랬고 이시바도 그랬지만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의 소통에 대해서는 일본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 그런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의 작전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중국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손정희가 트럼프 만나서 143조 투자 계획 발표했잖아요. 미국에 먼저 투자하고. 그렇지만 손정희가 아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북한에 투자하는 걸 것입니다. 자, 오늘 영국, 독일, 인도 움직이는 거 보셨죠? 손정희도 거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시바가 손 딱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일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들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투자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시다 방북 이야기가 가끔씩 나왔던 겁니다. 북한도 와라. 그게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도 들어와 있고,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는 당연히 들어와 있고, 예, 큰 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대외 정세는, 즉 이것이 촉발되는 시점은, 촉발되는 계기는 뭐냐? 북미 종전선언이고 한반도 비핵화예요. 세계 평화 리더로서 미국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투자 계획까지 맞물려서. 이런 것은 미국 내 자본들이 또 끌려 들어올 거예요. 소위 제가 말씀드렸던 유태계 자본들이 이게 바쁘니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젤렌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젠가 그젠가 우리 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형태로 봤을 때는 전혀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대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다 받아준 거예요. 자, 푸틴이 이런 형태로 3시간 이상씩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상당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취임식에 젤렌스키를 초대했나? 안 했다. 온다고 하면 받아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70분의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이때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언급된 거는 젤렌스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무슨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화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다는 거예요. 국내 언론이 이제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입장은 죄송합니다. 북미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번에 척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척결하겠다고. 자, 거기하고 얼마나 의기짱이나 있는지.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선호한다고. 그래서 승도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것이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우리의 언론들도 맞는 게 없는 거죠. 트럼프 당선도 예상하지 못했고, 자료가 뻔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종전선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빨리 진행된다고 봅니다. 내년 한 5월달, 6월달 전에. 그거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는 거잖아요. 한 1년짜리,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옛날에, 국풍, 이런 거죠. 미국을 다시 힘을 내자. 그게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리더십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창출해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까지 우크라이나전은 끝이 나야 되고, 북한과도 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나와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것은 오늘 이제 그 내란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왔던 정보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뭐냐면 한동훈이도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국회에 가면 죽는다, 피신해라. 예. 그런데 설마 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국회로 피신을 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은 셈이에요. 왜? 민주당 의원들 숫자를 맞춰줘서 목숨을 걸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시민들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죠. 정청래 같은 경우도 뭐 감방살이 몇 년 했고, 우원식 같은 경우도 감방살이 3년 정도 했어요. 그 외에 박선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군구와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몽둥이 찜질을 당할 수도 있고 칼을 맞을 수도 있다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 점은 다시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족수를 채워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급적 빨리. 뭐 군이 어설프게 하고 대응이 뭐 태업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었다. 몇몇 들어온 애들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태업이고 뭐고 고민할 여건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을 따라서. 자, 그래서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지금 받은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김어준한테 전화를 한 쪽하고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제보 전화였지만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뭐 같은 여당의 대표니까. 그래서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고,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명해요. 김어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죽이려고 했다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동훈 스스로는. 그리고 그 밑에 김병주가 이제 제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은 HID 요원들 핵심 인력 한 5명, 7명에다가 그 외 병력 추가 합쳐서 32여 명이 계엄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들 38명을 잡으려고 했다. 그 리스트를 받았다. 그래서 수방사 지하에 벙커에 잡아 넣으려고 했다. 그리고 몇몇 구치소에는 국회의원들을 잡아올 거니까 방을 확보해놔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지금 방송을 타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비원 벙커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합법적인 절차로 어떤 답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선관위가 조작됐다는 거, 북한과 짬짬이를 해서. 네. 자, 이런 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의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체포를 명한 바도 없고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바도 없다.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윤석열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국민의힘하고 한덕수는 공히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구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예. 그렇지만 지금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까지 버리면 국민의힘은 바로 해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70% 이상이 75%다. 남은 25%. 그리고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은 또 좌우 대결로 밀어붙이면은 우리 지지율을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충분히 그럴 겁니다. 예,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엔 그보다 더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시간을 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윤석열이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그리고 감옥에 가고 나면은 다가올 대선에서 내년 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거기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득표력을 보여야 된다. 내지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뭐 내각제나 이런 이야기를 풀면서 그걸 민주당이 받지 않을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들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를 부려놓고 정치로 궁지에 몰리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한다. 그걸 민주당이 받아주기는 만무하죠. 시간 벌기용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페인트 모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이 와가지고 뭐 올 가능성도 상당히 낮지만 그들이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은 되는 건 고사하고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사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덕수의 행보를 봤을 때 한덕수가 이 과정에서 마무리를 잘 해내면은 국민의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발라낼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그러면서 그 국무위원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힘이 되는 것을 많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지 세력들을 마사지를 시켜줄 수가 있고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놔둬도 윤석열 탄핵될 거니까. 자, 그런데 가장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한덕수. 그래서 한덕수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게 된다면 이 과정을 잘 이끌어내고 윤석열대로 탄핵시키고 또 지금 많이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국무위원들을 중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의 포지션은 상당히 훌륭해진다. 국민의힘 관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러시아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을 YTN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타스 통신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타스 통신을 가서 찾아봤을 때 뭐 깊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사 타스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YTN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이걸로 봐서도 충분히 뭐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입장을.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뭐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참전했다는 부분, 전투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내부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가 소상히 알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인도, 영국, 독일, 일본 손정희의 움직임, 이런 거하고 맥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슬림 관계 회복과 건설적인 교류의 길로 돌아가고 영내 상황을 악화하지 않는 게 한국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내지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딱 비추어 말하자면 제2의 비상계엄령 그리고 북한을 찝쩍거리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하로바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조사해 각종 정보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 뒤에 북한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우중이 폭로한 내용 중에 들어있고 미군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북한도 공격하고 또 이것은 우리 합참이 한 10일, 이제 한 15일 정도 됐나요? 그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그 원점을 타격하려는 국방부 지시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원래 계획을 보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부에서는 빨갱이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선관위에 우리나라의 부정투표에 관여하고 꼭 그거랑 같은 거죠.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관여했다는 그런 거죠. 그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게 기여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제 맺은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이 영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 내용은 원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미국에 대해서 그냥 엄포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아까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피하라고 알려준 사람, 김어준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사람. 합참이 국방부의 명령을 어기면서 원점 타격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과 김어준에게 그런 말을 전해준 것도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가 온 것도 보셨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몇 달 전부터. 그걸 무리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이 계엄령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엄령이었어요. 이미 다 까발려진 거잖아요. 지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아까 여인영 방첩부대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보니까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극비를 요하는 일들이 그렇게 풀렸다. 충안골 라인만으로 밀어붙였다. 예, 중간간부 이하에서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고 수많은 제보들이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를 버리더라고요. 안 되죠, 결국은. 미국이 그 첩보를 몰랐겠습니까? 야당이 그 첩보를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야당 의원들이 그만큼 한 180명가량 모일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뭐 본회의 중도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뭐 경상도에는 의원이 별로 없지만 저기 전라남북도는 꽤 많았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 비상사태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비상대기 정도는. 어느 시점에 딱 발생한다고 몰랐을 수는 있더라도. 자, 이 러시아의 입장을 보더라도, 뭐 우리가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결이 같은 거예요. 미국과. 자, 우리 내부의 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한덕수는 그 정도는 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한덕수 직원거리에서 본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세련된 영어를 잘 구사하더라고요. 예, 그 센스가 있어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덕수가 이야기하기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과 특히 비교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지금 러시아 입장은 같아요. 불장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내부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내란죄죠. 왜? 자, 그것을 얼마나 한덕수가 부드럽게 전파하면서 기존의 세력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 안고 가주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기대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국민의힘 자기가 생존하는 그 생존법에 대해서는 그냥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왜 활용하지 않겠어요?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방법,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더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게 적절한 인사를. 어차피 지금 뭐 국민의힘은 부임 정당이라서 내부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양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건 총리도 아마 대통령 후보감으로 많이 들먹여졌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한덕수의 기회 여유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런 관점 분명히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 6개 법안을 지금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게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헌법 정신.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국가의 미래, 요거는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헌법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실마리가 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 당신들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네 편에 서 있다. 지금 내가 아니어서 나를 탄핵시키고 나면 뒤에는 허물어진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 야당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10분 활용하겠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내란죄 상설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2개가 남아 있고 한 10일 정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헌법 정신대로 한다. 그러면은 내란죄 상설 특검은 받아주고 김건희 특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두고 보자라고 한 번 더 물리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 예, 이런 것을 그래서 언론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그 내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을 하고 나서 내부의 특수본 검사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장 해제당하고 전부 다 쫓겨나기는 싫은 거예요. 그걸 한덕수가 잘 만져줄게. 식탁한 명분을 만들어서 직업이건 빠져. 여기까지 더 나서면 안 돼.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이런 게 지금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힘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죠. 제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선의 김재섭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 네,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게 기사화되는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 기반이 엄청나게 지금 박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재석은 혼란이 좀 있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다라는 거. 왜? 지금 20, 30대층이 다 이탈했거든요. 이대로 하면은 지방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민의힘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김재섭을 올린 건데, 한번 흔들린 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제가 봤을 때 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정도 깜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릇이 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간을 보는 걸 수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구원 투수에 대한 열망이 치열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나 홍준표에 비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욕심을. 한덕수는 훨씬 나은 포지션에 있어요. 직접 행사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국민의 뜻과 부합해 가면서. 왜? 어차피 윤석열은 날릴 거니까. 거기서 김건희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윤의 저항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핵심은 윤이 어떻게 저항하고 북미 종전선언, 미국과 러시아의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북미 종전권은 지금 뭐 예상대로 그대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덕수가 어떤 의사를 표명했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보여주면은 국민의힘이 달라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을 확실히 버린다는 것을 윤석열이 느끼게 돼요. 거기다 김건희하고 패키지로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치고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가 저는 오늘 그런 기미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세련된 방식인데 윤석열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